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중학교 3학년 미술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저는 미술교사 조안나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너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주고 답변해주는 친구들도 많아서 이 시간이 좀 기다려졌습니다. 네, 준혁 학생, TR092 학생, 이현석 학생, 김한율 팬, 이은비 학생, 네, 지금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들 들어오고 있네요. 지난주에 우리 석가탄신일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무슨 날이었죠? 네,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린이는 아니고 청소년이지만 석가탄신일부터 월요일, 그 어린이날, 화요일까지 이어진 이 황금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아마 집에서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보낸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가까운 근교에 나갔다 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가까운 근교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 온 친구가 있었다면, 나갔다 온 다음에 손 씻는 건 잊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 마스크 꼭 쓰고 나갔다 오는 것도 잊지 않았을 거라고 선생님은 네,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림 그리고 축구하고 피아노도 치고 레고도 했어요 하는 친구도 있고, 선생님 저는 사실 집에만 있었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네요. 자, 미술 수업 규칙은요, 오늘은 언급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미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데다가 3학년 학생들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굳이 선생님이 한 번 더 언급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용돈을 많이 받은 친구도 있었네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을 배웠었는지 잠깐 점검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명화 속 조형 요소와 원리를 찾아서 시간을 이어서 했었고요. 젠탱글을 했었어요. 다양한 젠탱글을 했었는데, 네,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오너먼트 젠탱글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실내화 젠탱글 디자인도 해보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 정정할 만한 것이 있어서 한번 언급을 좀 해줄게요. 지난 수업에서 선생님 설명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어요. 뭐냐면 선생님이 젠탱글 설명을 할 때 이 젠탱글 ZENTANGLE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젠은 선을 의미하고 탱글은 복잡하게 얽힌이라는 영어적 뜻입니다 하고 안내를 해주었어요. 이것까지는 맞는데 이 젠의 선자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을 긋는다 이 표현의 선이 아니라 몰입의 상태, 동양에서의 뭔가 명상과 몰입,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선으로서 명상을 의미해요. 따라서 이 젠탱글은 명상적인 이런 배경과 예술적인 배경이 조합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선을 가지고 복잡하게 얽힌 어떤 패턴들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주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안내를 했을 거예요. 오늘부터는 미술 감상 수업을 2시간 동안 진행할 거예요 하고,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 미술 작품 읽기의 시간입니다. 미술 작품 감상에 대해서 오늘 미술 작품 감상은 어떻게 하는 걸까 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작품에 관한 정보를 탐색해 볼 거예요. 미술 작품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미술 작품 감상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선생님이 작품 하나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작품이 있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이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작품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을 보고 느낀 점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준혁 학생, 저 작품은 별에는 밤?
네, 보통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별이 빛나는 밤을 보고 선생님이 감상소감을 얘기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A라는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친구가 이런 감상소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그림 속 파란 하늘이 너무 환상적으로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 놀이공원에 폭죽이 터지면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하늘이야. 마치 꿈속에 있는 동화나라 같아. 라고 A라는 여자친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B라는 친구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생각이 좀 다른데. 나는 이 그림 속 파란 하늘은 좀 사실 무서워. 파도가 소용돌이 칠 때 보이는 것과 같은 느낌도 들고 폭풍이 마치 휘몰아칠 때의 하늘 같기도 해서 기분이 좀 으시시하기도 하고 우울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면 TR092 학생 같은 경우에 사이프러스 나무도 좀 굽어 있고요. 조용하고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품은 고흐가 고갱과 다툰 후 귀를 자른 이후, 그 유명한 사건 이후에 생레미르의 요양원에 있을 때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요양원 창문에서 보이는 밤하늘을 그린 건데 실제 보이는 풍경을 직접 보고 그렸다기보다는 기억을 되살려서 그린 그림이에요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다고 합시다. 이럴 때 A 학생과 B 학생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학생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거 약간 놀이공원 같고 폭죽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나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보였는데, 나는 그렇게 느꼈는데, 앞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어.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B 학생은, 내 말이 맞았어. 내가 뭔가 우울하다고 했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학교나 혹은 미술관이나 다른 어떤 장소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상황이 생겼을 때 방금 A나 B 친구와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A 친구와 B 친구는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일까요? 자,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미술 작품 감상과 미술 작품 읽기를 구별해서 수업을 준비해 보았어요. 항상 이 두 가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수업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개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임의대로 한번 나누어 보았어요. 자, 그러면 감상하기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석 학생이 느끼는 거예요. 그냥 느껴버려요. 뭐가요? 감상이요? 자, 감상의 한자는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느낄 감자와 방금 현석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느끼는 것, 그리고 생각, 상자를 사용합니다. 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을 감상이라고 해요. 이 감상은요, 미술 작품을 보고도 감상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보고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A 친구와 얘기했던 A 친구의 감상 소감과 B 친구의 감상 소감, 각각 서로 다른 감정을 느꼈죠? 그리고 다르게 표현했어요. A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파란 하늘이 환상적으로 멋있고 마치 놀이공원에 폭죽이 펑펑하고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하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B 친구의 경우에는 나는 생각이 좀 다른데 약간 무섭기도 하고 으스스하기도 하고 밤하늘이 약간 소용돌이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자, 감상이란 뭐였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대상을 보고 느껴지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나의 느낌을 얘기하는 것에는 정답이 없어요. 이것은 좁은 의미로서의 감상을 이야기하는데, 즉, 감상은 정답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현석 학생하고 TL09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험과 사고방식이 달라서 이렇게 두 친구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국어 시간에 배웠어요. 저 좋은 거 배웠네요. 맞아요. 사람마다 이때까지 살아온 그 자신의 삶의 여정이 있고요. 자기가 겪었던 경험들이 다 다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사고방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또 서로 감상이 다른 것이 오히려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죠. 네, 다양한 각도에서 작품을 볼 수 있으므로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훈 학생도 사람마다 가진 관점이 다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네요. 감상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오늘 작품 감상하는 것과 작품을 읽는 것을 한번 구별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품을 읽는다, 무언가를 읽는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보통 책을 읽는다, 혹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올리는 실시간 댓글을 읽는다, 이런 것이 떠오를 수 있을 텐데, 미술 작품도 읽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을 미술 작품을 대상으로 한 미술 작품 읽기라고 표현해요. 네, 현석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분석해서 무언가를 파악하는 것. 자, 미술 작품을 읽으려면 어떤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냐면요. 조사하고 탐구하고 해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는 나에게 사전 지식이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돼요. 내가 이 작품을 처음 보는 작품도 여러분은 이 작품을 내가 처음 봤을 때 느끼는 감정과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품을 읽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작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사하고 탐구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 미술 작품 읽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볼 텐데 단계를 조금 쉽게 3단계로 나누어 왔어요. 첫 번째 단계는요, 관찰하기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조사하기 단계, 세 번째 단계는 해석하기의 단계입니다. 먼저 관찰하기 단계부터 살펴볼까요? 관찰하기 단계에서는요, 작품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말해요. 간단하게 보기도 있고 자세히 보기도 있어요. 간단하게 본다는 것은 크게 폭넓게 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세히 본다는 것은 세밀하게 본다는 것을 얘기하죠. 한번 이 작품을 가지고 우리 관찰을 해봅시다.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1889년에 그려진 작품이고요.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은 작품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어떤 것들을 관찰해낼 수 있나요? 현석 학생이 이 작품 속에 선생님 나무와 달이 있어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나무가 있어요. 현석 학생은 앞에 있는 이 큰 덩어리가 나무라는 걸 알고 있었네요. 그리고 네, TL092 친구는 선생님 이 나무는요 사이프러스 나무고요. 구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별도 보여요. 그리고 마을이나 교회, 산 등등이 있네요. 지금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관찰하기예요. 작품 속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관찰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 혹은 이런 의문점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앞에 있는 큰 덩어리는 뭘 그린 걸까요? 뭔가 구불구불한 형태로 그려져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아까 누군가처럼 이 나무는 사이프러스 나무야 라고
알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나 저런 비슷한 나무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저 덩어리는 나무야. 밤에 그려가지고 좀 어둡게 칠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조금 더 이번에는 이 작품 속에서 고흐가 그린 마을 풍경에서 무엇을 관찰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을에서 좀 떨어져서 멀리서 본 마을 같아. 집들 사이에 나무, 숲풀처럼 우거진 것들도 좀 보여. 그리고 집이 전체적으로 좀 어둡고 중간중간 노란색 불빛이 보이는 걸 봐서는 저녁 시간에 마을 모습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작품의 시점을 좀 바꿔서 고흐가 그린 이 작품의 밤하늘을 봅시다. 선생님이 이 작품을 하나하나 분리를 해봤어요. 나무를 따로 떼고 마을을 따로 떼고 그리고 이렇게 밤하늘을 따로 떼본 거예요. 자, 이걸 보고는 뭘 관찰할 수가 있죠? 달이 떠 있고 별이 떠 있는 걸 보니까 밤하늘을 그린 것 같다. 밤하늘 가운데는 바람이 세게 휘몰아치는 것처럼 소용돌이 모양으로 구름이 그려져 있네 라고 관찰할 수도 있고요. 또 밤하늘을 그렸는데 달이랑 별 주변에 붓터치가 마치 그것들 각각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좀 더 몽환적으로 느껴져. 이렇게 관찰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작품 속에서 보이는 것들을 관찰하고 서술하고 이야기하는 단계가 관찰하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는요, 조사하기 단계가 있어요. 이 조사하기 단계에 들어가면 미술 작품을 읽어내기 위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조사하기 단계에서는요, 작품에 대한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조사하는 단계로서 작가의 생애, 작품의 배경, 작품에 대한 기록, 작품을 그린 작가의 의도, 비평가들의 해석 등 다양한 정보를 조사해보는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나무가 맞을까? 나무라고 한다면 무슨 나무를 고흐가 그린 걸까? 그리고 왜 저렇게 그린 걸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또 고흐는 밤하늘을 왜 이렇게 그렸을까? 혹은 고흐가 그린 밤하늘과 다른 작가가 그린 밤하늘은 조금 다를까? 고흐가 이 그림을 언제 그렸는지, 계절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그림만 보고도 유추할 수 있을까? 혹은 이 그림을 그린 작가를 조금 더 조사하면서 탐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작품은 고흐가 언제 그린 그림일까? 이 그림을 그릴 때 고흐의 삶은 어떠했을까? 고흐는 어떤 상황에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은 이제 학생들에게 해야 할 거리를 주죠. 뭘 해야 되겠어요? 네, 이것과 관련된 정보들을 탐색해야 되는 거겠죠.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 작품에 대해서 검색하고 조사하고 알아보는 탐구의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 속에서 이 작품이 나와 있나? 그 교과서 속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혹은 요즘처럼 밖에 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핸드폰이나 타블렛을 꺼내서 온라인 미술관, 온라인 박물관에 찾아 들어가서 이 작품에 대해서 미술사학자들이라든지 평론가들이 해석해 놓은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하나 조사하면서 탐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이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작품 속에서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먼저 고흐가 그린 나무입니다. 이 나무 아까 저 나무 사이프러스 나무야 하고 맞춘 친구들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이프러스의 나무의 실제 모습 사진을 검색해서 가지고 왔어요. 어때요, 여러분?
사이프러스 나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의 모습은 아니에요. 좀 외국에 나가야 조금 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나무 사진 두 개 중에서 오른쪽 이 부분의 끝에 모양 보이세요? 선생님은 이 윗부분을 보면서 아, 저 나무 진짜 사이프러스 나무 맞긴 하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었거든요. 약간 이 사진의 사이프러스의 나무의 모습보다 고흐가 그린 사이프러스가 조금 더 구불구불하기는 하지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생님처럼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까지를 조사해 낸 거예요. 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고흐가 사이프러스 나무를 그릴 때 실제하고 똑같이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신의 감정 상태 혹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영해서 나무를 그렸겠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을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흐가 작품 속에서 그린 마을의 모습이에요. 선생님이 이 고흐가 이 당시에 보았던 그 마을의 사진은 찾을 수가 없어서 프랑스 남부지방의 마을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생레르미 요양원에 있었는데 그곳이 프랑스 남부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남부지방의 마을 사진을 보면 고흐가 그때 봤던 것과 약간 유사한 그런 마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어때요? 지붕들의 모습이라든지 멀리 보이는 뭐 교회 첨탑 같은 게 약간 비슷해 보이기도 하네요.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흐는 실제 프랑스 남부 요양원에 머물면서 자신이 보았던 마을의 모습을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이때까지 보았던 마을의 모습들을 자신만의 붓터치와 색채로 표현해서 작품 속에 그려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준혁 학생이 선생님 근데 저 고흐가 그린 그 나무 있잖아요. 그게 저는 왜 검은 불꽃 같죠? 검은 불꽃처럼 느껴지는 것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흐가 나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 나무를 약간 자신의 감정 상태 혹은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붓터치 같은 걸 넣어서 조금 더 어둡게 하면서 강하게 표현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어요. 앞에서 봤던 것 외에도 작가의 생애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작가의 생애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실제 고흐가 친구들 혹은 동생들, 동료들에게 쓴 편지를 조사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1888년 6월경에 화가 동료인 에밀 베르나르에게 쓴 편지를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러나 도대체 언제쯤 나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그릴 수 있을까?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림을? 이 편지글을 보면 고흐가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한 이상형이 있구나. 그것을 항상 그리고 싶어 했구나를 유추할 수 있겠죠? 또 동생 테오에게 고흐가 보낸 편지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프랑스 지도 위에 검은 점으로 표시된 다른 도시에 가듯 왜 창공에서 반짝이는 저 별에게는 갈 수가 없는 것일까? 타라스콩이나 루앙에 가려면 기차를 타야 하는 것처럼 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맞이해야 해. 죽으면 기차를 탈 수 없듯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에 갈 수 없어. 증기선이나 마차, 철도가 지상의 운송수단이라면 콜레라, 결석, 결핵, 암은 천상의 운상수단일지도 몰라. 늙어서 평화롭게 죽는다는 건 별까지 걸어간다는 길이지. 어때요? 이 글을 읽으니까 작가의 심리 상태가 조금 보이나요, 여러분?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하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알 것 같으신가요?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조사하는 경로는 아주 다양해요. 작가에 대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작품 자체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고 선생님처럼 이 작품을 그렸을 당시의 모습이 어땠을지를 상상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고우가 정말 많은 편지를 남겼거든요. 동생 태호에게도 많은 편지를 남기고 동료 작가들에게도 편지들을 남겼는데 그걸 보면 정말 공구이 친구처럼 철학적이고 또 그 심오하고 그 자신의 감정들이 정말 잘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고흐의 작품이 1889년에 그려진 작품인데 고흐가 세상을 떠난 연도는 1890년이에요. 그러니까 고흐는 이 세상을 떠나기 13개월 전, 약 1년 정도 전에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고흐가 생레미의 요양원에 있었고요. 그 유명한 일화, 고갱과 다툰 일이 있은 이후에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책이나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하다 보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이런 관점으로도 살펴볼까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 있는 하늘에 떠 있는 달, 그리고 또 다른 작가 윌리엄 터너가 그린 바다 위의 어부들의 하늘에 떠 있는 달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세요, 여러분. 서로 달의 표현 방식이 아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왼쪽에 고흐의 작품의 달은요, 고흐의 필치가 잘 드러나 있어요. 붓터치도 드러나 있고요. 평면적이면서도 약간 동적으로도 보이기도 하죠. 오른쪽에 있는 달은 어때요? 아, 정말 사실적으로 그린 달이죠. 만약에 내가 바다 위에서 밤하늘을 바라다 보면 정말 저렇게 생긴 달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이처럼 다른 친구 작품하고 비교해서, 다른 친구가 아니라 다른 작가의 작품과 비교해서 뭔가를 살펴보고 조사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현석 학생.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 즉 윌리엄 터너라는 작가는 매우 사실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네, 공구이가 얘기한 것처럼 뭐 비증기 속도라는 유명한 그림, 여러 유명한 그림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조사하기 단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하기 단계에서는 작품을 그린 작가와 관련된 정보, 작품에 대한 기록, 작품의 시대적 배경 등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활동지를 과제로 내주려고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데요. 미술작품 읽기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해석하기 단계예요. 해석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작품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내가 그림 속에서 관찰한 것들에 더해다가 작품과 작가, 시대적 배경 등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까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감상하는 단계를 해석하기라고 선생님이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저 조사하기랑요 해석하기가 조금 헷갈려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하기와 해석하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미술 감상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사 보고서를 써내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작성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은 1889년에 그린 작품으로 고흐가 세상을 떠나기 대략 1년 전에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 고흐는 생레미의 요양원에 머물고 있었으며 이 작품 외에도 별이 빛나는 밤을 소재로 1888년에 론 강에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기도 했다.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 등장하는 달, 별, 사이프러스 나무, 그리고 언덕 등은 사실적 화풍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동적이고 굽이치는 고흐의 독특한 필치로 그려져 있다. 자, 이것은 사실적인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조사하기의 예시예요. 그렇다면 해석하기는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면요, 몽환적이면서도 왠지 모를 슬픔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흐가 이 그림을 1889년에 그릴 당시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동료였던 자기가 아주 좋아했던 고갱과 다투고 난 이후에 생레미르의 요양원에 머물고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이 시기에 고흐가 동료 화가들에게 보낸 편지나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밤하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한 자신의 여러 가지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등장하는 달, 별, 사이프러스 나무, 언덕 등은 실제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렸다기보다는 고흐 자신의 마음을 담아 독특한 필체로 그린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고 해석하기를 작성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글을 비교해 보면 조사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해석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조사하기의 경우에는 내가 그림 속에서 본 것들에 대한 정보를 작품, 작가, 사회적 배경, 시대 배경들을 통해서 조사한 것들을 사실적으로 좀 충실하게 적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해석하기에는 거기에 작품에 대한 나의 느낌과 생각까지도 잘 어우러져서 작성되는 것이 해석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술 작품을 읽는 궁극적인 목표는 조사하기 단계에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기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중3 온라인 학교 수업하면서 중3 학생들을 보면 이 친구들은 해석하기 단계까지 충분히 작품을 탐색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겠죠? 자, 선생님이 오늘 살펴본 그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작품을 되짚어 보기 위해서, 그리고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왔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빈센트 반 고흐. 그러나 그는 살아생전 단 한 점의 작품밖에 판매하지 못했다고 하죠. 1888년에 그가 남겼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겐 우리가 써버린 돈을 다시 벌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전혀 없단다. 그림이 팔리지 않는 걸. 그러나 언젠가는 내 그림이 물감값과 생활비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는 살아생전 단 한 점의 작품밖에 판매하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화가였지만 그의 작품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죠. 오늘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의 작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가 1889년에 그린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이 작품을 그릴 당시 고흐는 생레미의 요양원에 머물고 있었고 그 다음 해인 1880년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도 1년 뒤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흐가 세상을 떠나기 대략 1년 전에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는 것은 고흐가 그린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그림의 가장 앞쪽에 위치해 있죠. 그런데 이 나무는 실제 사이프러스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이프러스 나무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고흐가 이 나무를 작품에 등장시켜 그렸지만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기보다는 자신만의 색채와 붓터치를 살려서 독창적으로 그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흐가 그린 마을을 살펴볼까요? 이 마을을 보니 우리는 밤에 볼 수 있는 마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몇 집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네요. 고흐는 이 그림을 그릴 당시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에 위치한 생레미 요양원에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고흐는 요양원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 풍경과 밤하늘을 자주 바라보았겠죠. 프랑스 지방의 한 마을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사진 속 마을이 고흐가 머물렀던 생레미 요양원은 아니지만 이 사진을 통해 당시 프랑스 지방의 마을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고흐가 그린 밤하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용돌이 치는 것과 같은 밤하늘입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은 많은 미술사학자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에게도 연구와 탐구의 대상이었는데요. 몇몇 천문학자들은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린 이 소용돌이 치는 것과 같은 밤하늘과 별들은 실제로 고흐가 그림을 그릴 때 보았을지도 모르는 밤하늘, 소용돌이를 그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2004년에 나사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과 비슷하다며 별들 사이에서 소용돌이 치는 우주먼지와 가스가 찍힌 사진 한 장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고흐가 그린 11개의 별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은 고흐가 새벽에 보았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별인데요. 새벽에 밝게 보이는 별은 샛별이라고 불리는 금성이죠. 많은 학자들은 이 작품 속 가장 반짝이는 별이 금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천문 프로그램을 돌려보았을 때 고흐가 그림을 그릴 당시 1889년 여름 새벽에 금음달과 금성이 그림 속에서 보이는 위치만큼 떨어져 있던 날은 심지어 6월 23일, 7월 23일, 8월 22일이었다는 것을 추측해내기도 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이 작품 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작품의 조형적인 특징들과 고흐만의 특별한 미술 표현 이야기들도 다 하지 못했죠. 이 작품에 대한 남은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것은 학생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 작품을 읽는다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한 발자국씩 작품과 친해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고흐의 이 영상 잘 보았나요, 여러분?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설명하지 않았지만 조금 보충해 놓은 내용들도 있었어요. 현석 학생이 이거 보면서 고흐는 약간 똑똑한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 같아 단순한데 예뻐 밤하늘 쪽이 이렇게 감상 소감을 남겨주었네요. 고흐가 실제로 스케치를 하거나 데생을 한 그림들을 보면요 아주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림, 기본적인 아카데믹한 데생과 소묘들도 아주 잘하는 작가였어요. 하지만 고흐는 점차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데 그것이 이러한 붓터치라든지 자신만의 색감이라든지 두껍게 쌓아 올리는 그 마티에르 같은 것들이 잘 담겨져 있는 그림들을 그립니다. 오늘 미술작품 읽기와 관련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제가 또 나가겠죠. 미술작품 읽기와 관련된 과제인데요.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반 고흐의 작품을 가지고 해도 되고 미술 교과서 속에 있는 다른 작품을 가지고 해도 돼요. 미술 작품 감상문을 작성을 하는데 본인이 작품을 보고 처음 느꼈던 느낌과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작품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을 분리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작품을 그린 작가와 관련된 정보 혹은 작품에 대한 기록,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과 같은 정보를 탐색하는 이런 칸을 만들어서 과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서 아주 심도 있는 미술, 이집트 미술과 중세 미술과 고흐의 여러 가지 미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 과제는요. 에듀스 충남 2학습터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에서 중3 미술 과제 자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께서 다른 과제를 내주신다면 뭘 하는 게 원칙이다? 네, 우리 학교 미술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오늘은 미술 작품 읽기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술 작품 읽기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 우리가 예전에 잠깐 조형요소와 원리를 할 때 다루었던 작품들 중에서 선생님이 한두 개를 선택해서 다음 시간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나 질문이 있는 학생은 안나쌤의 미술실 충남 온라인 학교 게시판에 비밀 댓글을 달아주면 다음 주 수업 시작할 때 뭔가 피드백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수업을 여기서 마치면서 여러분 다음 주 똑같은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